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사람이 일상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외로움이라는 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정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음을 나눌 곳이 없고 관계가 어려워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인생 책비싸움 책색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지식 탐험가이자 비즈니스 입문 기술 세 방면에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고전을 함께 읽는 시간, 이시안의 고전 읽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전 만나볼까요? 오늘은 중국 고전을 좀 볼 건데요. 중국 현대문학 하면 딱 나오는 그 작가가 있거든요. 그 작가? 그 작가, 바로 그 사람. 오, 루신입니다. 아, 루신. 이분 여기에서도 한번 만나지 않았었나요? 오, 그거를 기억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한국 근대문학의 아버지 하면 이광수, 일본 근대문학의 아버지 하면 나스메 소세키, 그리고 중국은 루신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건 이제 광인일기라고 네네네. 그걸 봤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중편,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큐정전입니다. 정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전기 같은 거잖아요. 훌륭한 사람의 일대기 이런 건데 아큐가 그런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순신 그리고 세종대왕 이런 위대한 인물이신 거죠? 그렇게 해야지 원래 정전이지만 네네네. 여기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로 알아볼게요. 아큐는요, 웨이장이라는 중국 남부의 가상의 시골 마을이거든요. 거기에 사는 자기 집도 없어서 사당에서 자는 날품파리꾼입니다. 게다가 건실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참견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아큐는 진짜 특이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정신승리법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일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는 이기는 거예요. 깡패한테 맞잖아요. 네. 맞는데 야, 아들뻘 되는 애들과 싸워서 뭐하냐. 얘네들보다 내가 정신적으로 우위니까 사실은 내가 이긴 거다. 어머. 이렇게 자기 합리화 같은. 그렇죠. 그 아큐라는 이름 자체가요. 아라는 말은요. 네. 이름 앞에 붙는 좀 친근하게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큐라는 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명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중국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큐입니다. 게다가 이 큐라는 말은요. 큐잖아요. 그 네. 당시에 중국은 청나라거든요. 청나라 하면 또 옛날에 그 변발 있잖아요. 오. 여기 자르고 뒤에 한 다음에 황비용. 네, 황비용. 이렇게 꼬리처럼 하나 딱 나오는 게 그게 Q자 같잖아요. 아. 그래서 그들의 전통인 변발을 이런 식으로 묘사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가만하니 내가 가만히로 보자니 내가 보자기로 보이는 네. 이거 장난치던 게 생각나는데 약간 동네 바보 이미지 아닌가요? 그러게요. 근데 또 이름 없는 사람의 전기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씁쓸한 풍자 같은 느낌이 좀 네.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루신의 통찰인데요.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면은 이 도대체 아큐는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아큐가 살던 시대를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살펴볼게요. 소설의 배경이 1911년 정도 됩니다. 네. 이때가 뭐냐면 중국의 신해혁명 전후예요. 신해혁명은 그 중국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뒤흔들리던 때,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아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혁명단인 척 하고 다닙니다, 마을에서. 근데 사실 혁명단은 끼워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혁명단인 척 흉내를 막 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혁명단이 마을 유지집을 급습을 해가지고 거기 털었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얘가 평소에 혁명단이라고 하고 다녔잖아요. 네네네. 아큐를 잡은 거죠. 그래서 얘를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결국 사형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이제 결말입니다. 아, 근데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큐를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뻔뻔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척하고 참견하기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당시 시대 중국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양 외세가 몰려왔을 때 뭐 얘네들이 나를 정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시에 중국인들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정신승리법으로 실제로 서양 세력들과 맞싸우는 것을 풍자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 이게 좀 약간 씁쓸한데 아큐가 죽잖아요. 네. 근데 남아있는 그 중국 마을 사람들이요. 아, 쟤는 죽을 만한 짓, 사형을 당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사형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중국인들은 변하지 않고 비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풍자하면서 끝납니다. 참 우픈 얘기네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약간 정신승리할 때가 있거든요. 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정신승리. 우리 모두 다 사실 정신승리를 하고 삽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이. 근데 적당히 해야죠. 그러니까 늘 너무 막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네네. 넘어갈 때도 있지만 철저하게 규명하고 넘어가지 않고 확실하게 해결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서 한 번쯤 나는 너무 그러지 않나?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아큐 못났다 하면서도 사실 누가 아큐를 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시대가 변하긴 했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과 태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깨어있는 민중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주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웃기지만 슬프고 뭔가 가볍지만 묵직한 이야기를 담은 중국의 현대 고전 아큐 정전 만나봤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사람의 관계와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분입니다. 그렇게 들여다보다 보니 행복이란 과연 뭔가를 더 깊게 고민하게 되셨다는 분인데요. 양소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상대가 물어야 되는 양도세도 없고 양육비하고 면접교섭을 마치 뭔가 특히 상대방이 전혼이 있을 때 뵐 때마다 항상 우아한 그 기운이 느껴지시네요. 방송에서만 근데 뭐 본업은 말로 할 것도 없고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방송도 하시고 강연에 책도 쓰시고요. 다방면으로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신데 또 놀랐어요. 최근에 마라톤까지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아직은 뭐 마라톤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고요. 네.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다. 네. 근데 평소에 운동을 좀 하세요. 정말 안 뛰게 생기셨거든요. 천천히 우아하게 걸어 다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스스로 너무 신기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체육이 진짜 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신기한 일인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얘기만 들어도 그냥 너무 숨이 차요. 근데 마라톤이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깨닫는 게 뭐냐면 네. 저는 달리기가 숨이 차는 거라고 진짜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요새 슬로우 조깅이라고 붐인데 맞아요. 정말 걷듯이 달리는 이 슬로우 조깅이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을 일단 움직이는데 저는 이제 평생을 앉아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던 사람이어서 제가 다리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행복감이 크고 그걸 해냈을 때 뭐 얻는 자신감도 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간 동안 저한테 좀 집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몸이 보이고 제 생각이 보이고 제 삶이 좀 보여서 뭐 약간 명상 같은 네,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에너지 있게 사시는 양소영 변호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가져오신 인생책 딱
딱 어울리는 걸 들고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지 벨런트의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도 과연 법칙이 있을까?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무려 72년에 걸쳐 한 가지 실험을 이어갑니다. 하버드생 268명, 서민 남성 456명, 그리고 여성 천재 90명의 삶을 오랜 시간 추적하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를 탐구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은 과학적 데이터뿐 아니라 삶 그 자체에서 길어올린 진실들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과 노화의 조건을 섬세하게 밝혀냅니다. 제가 오프닝에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드렸는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일상에서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 서점에 가면 이 책 딱 집어넣게 될 것 같은 제목입니다. 행복의 조건. 근데 얼핏 생각하기로 행복의 조건이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사람의 일생을 들여다보면서 연구한 거잖아요. 70년 넘게. 근데 이 시도 자체가 너무 좀 놀랍다는 생각을 맞아요. 했고요. 행복,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행복이란 철학적이지 않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행복은 과학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도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이 연구 자체가 네. 70년을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게 민간 기업 연구소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대학의 존재 이유, 이래서 대학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 그리고 하버드 대학 같은 초일부 대학이라고 하죠. 그런 대학의 저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 책에 띠지에 써 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오래도록 행복했을까? 이 문구를 보니까 와, 이 책을 정말 읽으면은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기대감을 더 갖게 됐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인생책으로 고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만난 게 2010년, 11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저는 이제 이미 변호사가 된 지 한 10년 정도가 됐고 네. 아이 셋을 낳았는데 누가 보면은 정말 제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 행복해야 될 시점에 사실 행복한 거하고 좀 거리가 먼 삶을 좀 살고 있었어요. 약간 그래서 이런 행복감이라는 것은 신기루가 아닐까? 내가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생이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당시에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뭐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뭐 막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네. 그냥 마지막에 죽을 때 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지인에게 이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아까 우리 작가님도 얘기하시고 진영 씨도 얘기하시지만 아니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누군가의 삶을 깊이 들여다봤다면 정말 이건 정말 읽을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거 궁금했어요. 굉장히 책이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약간 삶의 가이드라인이 생겼다고 할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이렇게 너무 기분 좋아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기준이 좀 정립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 키우는 것도 훨씬 더 좀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인생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제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행복이 정말 그래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의 그래프는 다 다르고 네. 만약에 내 인생을 이렇게 연구했다면 나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도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는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소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첫 번째 키워드는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다분히 감정적이고 뭔가 추상적이어서 공식, 조건 이런 단어랑은 잘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연구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람마다 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는 와튼 스쿨에서는 두 가지만 묻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6개의 삶을 이렇게 놔두고 당신은 이 중에서 누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뭐 이렇게 묻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보면 사람마다 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추적을 해서 마지막에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이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아낸 거니까 네. 정말 신기했죠. 그런데 막상 그걸 들여다봤을 때 저도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네. 연구를 통해 밝혀낸 행복한 노년을 위한 7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요. 다들 너무 궁금하시죠? 일단 잠깐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더라 이 부분이었어요. 아마 이제 요 최근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내용으로 많이 조금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더란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우 공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행복했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있었더라. 이제 나머지를 보시면은 뭐 비흡연 그리고 담배를 많이 끊었다고 해요. 그리고 적절한 음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까지 가지 않는 적절한 음주, 그리고 좀 여기서 부끄럽긴 한데 알맞은 체중. 그렇네요, 저도. 그러니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그다음에 운동이 이제 필수죠. 건강이 따라가니까. 네. 그다음에 적절한 교육. 네, 이 부분도 조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많이 실망스러운데요. 왜요? 알맞은 체중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고. 친구가 역시 눈치가 빨라. 네. 아니, 보면은 행복의 조건이 약간 속성으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내용이 너무 평범해가지고 이 평범함 속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지 그런 또 네. 궁금증도 생기네요. 사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가사 사건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부자이신 분들, 네. 그다음에 정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다 많이 보게 돼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하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막상 그래서 지금 평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 평범함을 잘 지키는 거, 그 평범함을 해내는 거. 그게 더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적정한 체중, 적정한 교육, 그러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결혼 생활 이거 정말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말이 쉽지. 그래서 행복함은 평범함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도할 수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어렵구나. 그래서 톨스토이 얘기 중에는 행복한 가정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불행한 가정에는 다 각자만의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평범하게 행복하다는 것, 내 삶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내가 특별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네. 평범한 거. 네.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7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나눠보면 4가지는 건강에 대한 거고요. 3가지는 관계나 마음에 대한 거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건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 싶었던 조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성숙한 방어 기제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움은 있기 마련인데 저는 이제 고시 공부를 하면서 6번 낙방을 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20대를 거의 이제 그 실패한 고시생으로서 삶을 살아서 했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두피가 다 벗겨지기도 하고 건강도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다른 사람은 다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저 혼자 정말 약간 낭인이 되어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저한테 그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제 곧 새벽이 올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지막에 좀 힘을 냈던 것 같아요. 네. 왜 우리 달리기 할 때도 마지막에 저기 200m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근데 저기만 가면 되는 건데 저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걸 포기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이에 대해서도 이 책에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안정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안정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 뭐 제가 이 책을 접한 게 그때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아, 이건 내 인생에 해야 할 숙제구나. 이걸 좀 해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진짜 업무적으로 사람 정말 많이 만나시잖아요. 딱 구분될 네.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구나. 이런 사람들은 불행하구나. 딱 구분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근데 이제 가끔은 어떤 분들을 보면 누가 봐도 이렇게까지 불행할 이유가 없는데 스스로 불행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결국에는 자기 삶에 대해서 고찰하지 못하고 요새는 이제 메타인지라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행복함과 불행함의 차이는 결국 자기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의 기준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아,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 본인은 어떠세요?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행복하신가요? 얼굴이 너무 조심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 아침에도 저 굉장히 피곤해서 안 행복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과 생각을 계속 일으켜 세우면서 제가 불행이나 뭐 이런 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기준? 그게 저는 좀 필요한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좀 불행해 보이고 좀 이거는 실패인 것 같고 하더라도 종국에 제가 마지막에 이 삶을 마무리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 나는 이 삶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네네네. 그러면 요즘 어떨 때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끼세요? 그 저는 행복 감수성이라고 좀 뭐 우리의 인권 감수성 말 들어보셨잖아요. 행복 감수성인데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운동을 굉장히 하기 싫었어요. 피곤했는데 나가서 운동을 마치고 왔을 때 그 행복감을 제가 느끼려고 노력하고 저 좀 달달한 커피 좋아하거든요. 오. 근데 특히 믹스 커피 좋아해요. 근데- 이지 아나운서랑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믹스 커피 네. 마실 때 너무 행복합니다. 오. 그래서 제 뇌가 나를 속일지라도 네. 그래서 하루하루 그런 거 생각하면서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나이가 들면 그렇게 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오늘 또 화단에 보니까 너무 예쁜 구절초가 피어 있어서 네. 사진 찍으면서 행복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어떡하죠? 믹스커피가 행복감인데 적정한 체중도 행복감이어서 이게 양립할 수가 그러네. 없어서 가끔 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로 믹스 커피를 먹고 달리기에서 빼고 믹스 커피 먹고 빼고 순환을 하니까 계속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네. 결국은 행복을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자, 행복 이야기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과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행복은 결국 관계입니다. 이 책은요, 행복을 결정짓는 거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좋은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랑 이렇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것만큼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관계는 사실 조금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요새 인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성향을 가진 사람 막 여기저기 파티피플 막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이 느낌이 있다면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침대 토크 되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침대에 다 같이 누워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지속적인 거, 특별한 건 아니더라도 사실 저희 엄마가 해주신 명언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해외여행을 못 가면 찜질방에서 놀면 되는 것이고
친구들하고 여행을 못 가면 같이 앉아서 수다 떨면서 차 한잔 마시며 놀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언가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지속적인 뭐 관계를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책에서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침대 토크 너무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이들 다 대학생이잖아요. 네. 엄마랑 같이 앉아주는 나이. 그러게요, 그러게요. 근데 네. 이렇게 같이 침대 토크 좋아해. 지금도 그럼 패밀리 침대 쓰세요? 그래서 침대가 좀 비좁긴 한데요. 네,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도 엄마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면 와주는 게 귀엽다. 네, 굉장히 고맙죠. 야, 진짜 이거 행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대학생 자녀들은 엄마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친구들, 네. 자기 꿈, 노는 거, 막 이런 게 관심이 많은데, 야, 행복하시겠어요, 정말로. 네, 계속해서 어쨌든 네. 지속적으로 지갑을 조금씩 열어야. 진짜 훌륭한 엄마. 입을 안 열고 지갑을 열었어. 진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이제 뭐 일하면서 맺는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매일 보는 관계가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배우자는 매일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렵죠. 아, 저만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봤다. 뭐 우리 부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거 다 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단어 써도 되는 거죠? 네. 너무 와닿았어. 그래서 가정법원에서도 이제 판결문을 보면 네. 모든 부부 사이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다만 이 갈등을 누가 어떻게 잘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사 이런 사건들 많이 보시니까 이 본인의 남편과는 정말 잘 싸우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상당히 승소율이 높은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약간 반면교사 같은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갈등 상황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집에 와서는 조금 더 아무래도 피곤하니까 느슨해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외부에서 갈등 있는 부부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남편은 좀 용서되는 면이 좀 많기도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갈등은 있죠. 네. 우리 중년 이후의 삶을 보면 이렇게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배우자는 좀 이제 뒷전이 되고 자녀가 더 중요해질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세 자녀가 모두 S대에 진학했다는 와, 이런 진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엄청난 성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어떻게 교육시켰는데 그 침대에 앉혀놓고 얘기만 해도 그렇게 되느냐 이거를 되게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교육 네.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교육 방법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아마 이제 이 책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적정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과도하게 교육에 집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이제 관계 부분이나 그다음에 안정적인 부부 관계를 좀 유지하려고 사실은 애들이 어렸을 때는 진짜 남편하고 갈등을 좀 더 안 일으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아이가 셋이 있었던 것이 좀 굉장히 행운이었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서로 페이스메이커가 돼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엄마는 놀면서 혼자 공부하라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제 형제가 셋이니까 셋 다 공부하니까 야. 그다음에 엄마도 일을 하니까 네. 이제 본인이 특별히 억울한 건 없어서 뭐 공부하는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니 그게 좀 쌓여서 좋은 결과가 온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딸 둘의 아들 하나 아시잖아요. 네. 딸들에게는 특히나 엄마가 롤모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엄마처럼 되고 싶어라는 딸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데 그만큼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셨겠구나 싶기도 해요. 네. 아이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을 즈음에 굉장히 정말 힘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고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리고 누가 행복할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들이 과연
나를 보면서 공부를 잘하고 싶을까, 뭐 변호사나 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이 더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한 발 한 발 열심히 사는 거, 뭐 속도보다는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인생에 좀 기준이 생겨야 아이들에게 그래도 좋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어쨌든 제가 좀 약간 잘 웃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웃기 시작한 게 어렸을 때 제가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좀 못생겼더라고요. 근데 웃으니까 좀 괜찮아요. 너무 예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안 웃고 있으면 화난 얼굴 같다고 되게 까칠해 보인다 많이 하는데 이제 가능하면 좀 웃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애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향기가 오늘 풀풀 나는 양성윤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진영 씨가 특별한 준비한 코너가 또 있잖아요. 아, 특별하게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은 이혼이냐 아니냐 그 갈림길에 놓여 있는 수많은 마지막 장면들을 지켜보셨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그 수많은 사건 중에 양소영 변호사님의 기억에 남는 이혼 사건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뚜리 베스트 3위부터 볼게요. 하나, 둘, 셋. 치매 부모님 이혼 사건.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뉴스에 치매 관련해서 치매 노인들의 돈이 154조 정도가 묶여 있다. 치매머니라고 했던가요? 그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령화 사회 뭐 일본은 이미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재산은 보통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있는데 자녀들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돈을 어떻게 이제 받아서 쓸 것인지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혼 사건에까지 이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이제 치매는 초기 중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기 정도 돼도 판단 능력이 있다가 없다가 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은 부모님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약간 한편에 서가지고 이혼을 시켜서 그 돈을 노리고 살려고 하는 자녀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이제 특히 재혼 가정 같은 경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요새 이제 가정법원에 가면 가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못 가누신 분들이 지팡이를 들고 휠체어를 타고 이혼법정에 나오세요. 그러면 그 사건의 진행을 사실은 누가 하고 있냐면 자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이제 좀 어르신들 70대, 80대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오실 때는 부모님들의 건강 상태가 진짜 괜찮은가 그런 걸 좀 봐야 돼요. 그걸 상담하는 과정이나 변호사가 간과하게 되는 경우는 이혼으로 갈 수도 있어서 요새 좀 제일 슬픈 사건 유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베스트 2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공개 변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배드파더스가 그거잖아요. 나쁜 아빠라고 해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부모를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알고 있는데 보니까 뭐 이름이나 얼굴, 직업까지 다 올라가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이게 명예훼손이냐 공익이냐 이 문제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네. 법정 공방에서 변호사님 맡으셨잖아요. 네. 벌써 2018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마 양육비를 이렇게까지 못 받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배드파더스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 양육비 미지급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사실이 벌어지긴 했지만 공익적으로는 이 이슈를 알리면서 관련해서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배드파더스들이 공개되면 그 돈을 실제로 양육비를 주기도 했고 이제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이때 이제 이 명예훼손이라는 피해 법익이 우선인 것이냐 아니면 이 공익이 우선인 것이냐 가지고 이제 있었던 형사 사건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가사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혼 사건을 진행한 이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변호사 역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화해서 요즘 어떻게 잘 살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이분들의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못 받으면서 힘들게 살고 계신 걸 알고 저도 너무 좀 충격이었고 책임감도 좀 느껴서 이 사건에서 이제 공익사건 변론을 맡았는데 1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났는데 이 사건 이후에 뭐 디지털 감옥이다 여러 가지 명예를 이제 이렇게 막 공표하는 일들이 좀 벌어지면서 이게 너무 이제 퍼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변론했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좀 남고 좀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억에 남는 이혼 사건 베스트 3 중에 베스트 1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유책주의 유지한 대변원 공개 변론? 네. 대법원 공개 변론이 네.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요? 네. 네, 저게 잘못하면 그 이혼제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쟁점이었다고 하던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 변론은 어떨 때 열리냐면 기존에 있던 판례 입장을 변경하려고 할 때 많은 뭐 여론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열리는 게 보통 공개 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거였냐면 이제 바람 피운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면 그거 이제 받아들여 줘야 돼? 뭐 이런 거죠. 폭행한 남편이 이혼한다고 쫓아낼 때 이거 쫓겨나야 돼? 이런 이슈였거든요. 감기 낀 놈이 성낸다. 네가 네네네. 잘못해놓고. 적반하장 네, 이거를 해야 돼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감정으로 보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게 1, 2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바람을 피웠다 하더라도 이혼을 못하고 계속해서 부부싸움이 갈등이 지속된다면 이건 좀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인식 때문에 해외에서는 거의 다 파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유책주의를 유지하지 말고 파탄주의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공개 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은 유책주의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변론을 했었죠. 네. 다양한 이혼 사건 중에서도 수많은 관계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지금까지 양소영 변호사의 기억에 남는 이혼 사건 베스트 3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몇 면을 좀 보니까 양소영 변호사님은 참 너무 고맙게도 힘이 없고 약한 편에 늘 서 계셨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내 삶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짜 너무 바쁘게 사시잖아요. 뭐 변호사로, 새아이의 엄마로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해오고 계신데 최근에 제가 인터뷰에서 보니까 모든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서 나를 위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해요. 내 삶의 다음 페이지로 생각하고 계신 그림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내가 돈도 벌고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좀 서글플 때가 돈을 달라고 할 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세요. 그동안에 고맙다고 했다가 갑자기 막 뭐 불만이었던 게 막 나타나고 그다음에 없었던 막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항의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서글퍼서 근데 나이가 한 60 정도 되면은 그때는 공익사건만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사무실로 전화를 하셨어요. 네. 지켜보겠다. 네가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2019년부터 양육비 배드파더스 사건 공익변론 하면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심각하다는 걸 느껴서 제가 이제 미지급 받는 가정을 좀 돕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게 커져서 지금은 이제 공익법인이 돼서 사단법인이 됐거든요. 한나희망 서포터즈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애를 셋을 키웠으니까 이제 요 아이를 넷째로 좀 잘 키우고 싶다. 네, 이제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60대면은 공익하고 싶다 그랬는데 60 되기도 전에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칸나 희망이라는 서포터즈. 칸나가 네. 너무 의미가 좋더라고요. 네. 꽃이죠? 네네네. 칸나 꽃을 이제 영국의 굴뚝 청소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칸나 꽃씨를 매달 월급을 다 털어서 싸서 꽃씨를 뿌리셨대요. 근데 그게 이제 평생 뿌리셨더니 이제는 칸나꽃 축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접하고
아, 이게 나도 이렇게 굴뚝청소부 할아버지처럼 60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조금씩 심어 나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칸나 꽃의 의미가 너무 좋아서 네. 칸나 희망 서포터즈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도 좋고 오늘 꽃 같은 모습으로도 나오셔가지고요.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법정 안에서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시고 법정 밖에서도 이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계시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나를 위한 삶에서 정말 꼭 지키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늘 좀 생각하는 게 나를 좀 바라보면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제 인생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제 삶의 기준에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부나 명성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이렇게 시작하면 제 삶이 그때부터 약간 우글우글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 삶의 방향, 속도를 지키면서 제가 달리기 하면서도 절대로 빠른 사람 안 따라갑니다. 가다 보면 제가 숨 막혀서 못 가요. 헐떡헐떡 하느라고. 그래서 제 속도를 지키면서 저를 바라보고 가려고 네. 그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행복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 쭉 나눠봤는데요. 내 삶의 행복의 조건도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으실까요? 이 책에 대해서 정말로 아까 우리 진영 씨가 얘기했던 거에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굉장히 평범한 조건입니다. 네.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특별하지 않아서 이 평범함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저는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한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영 씨 오늘 변호사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변호사님이 아까 전에 뭐 아침에는 너무 피곤했어요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나보니까 정말 장미 한 송이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이영자 선배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장미가 있었는데 장미가 하나님한테 그런겨. 나같이 이쁜 장미한테 왜 가시를 줬어요? 가시한테 너 준겨 이거사 뭐 이런 얘기를 개그처럼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가시 없는 장미 같지 않으세요? 하나 찔릴 데가 없어.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과정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비밀을 좀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맞은 체중에 계속 꽂혀가지고 이게 알맞은 체중 가령 뭐 65다 딱 이러면 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됐다가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맞아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했다 안 했다, 행복했다 안 했다. 이게 즐거웠다 안 즐거웠다 즐거웠다 안 즐거웠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목적을 설정하면 이 과정이 계속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돈 뭐 100억을 모으겠다 이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갔는데 100억을 모아봤자 행복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그런 어떤 행복의 비밀, 어떻게 우리가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거를 말씀하신 굉장히 평범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내가 그러고 있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인생책방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초대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딸들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뭐 꼭 그래야 돼? 꼭 행복해야 돼? 제가 이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이 좀 안 맞으실 수도 있고 맞으실 수도 있는 분이 있는데 맞는 분이라면 다가가서 같이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도 오늘 나와서 얘기한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께서 현장에서 법정 다툼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안에 함께 행복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오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이혼. 말만 들어도 어쩐지 무거워지고 복잡해지는 단어들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도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 오늘 모익지에서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법한 이 특별한 주제를 다룬 3권의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화제의 도서도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관계에 대한 유쾌하고도 솔직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부부 사이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배우자 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연인 사이일 때보다 오히려 부부가 된 지금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 않나요? 가족이 되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누는 건 어려운 모양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대화가 줄었을까? 서로를 사랑하지만 왠지 멀어지는 것 같다는 고민들이 피어오르게 되죠.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바로 이런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책인데요. 40년 넘게 결혼 상담을 해온 저자는 사랑을 주고받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 저자는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의 언어로 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제대로 닿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고 그 방식대로 소통하는 연습이 관계의 만족도와 친밀감을 크게 높여준다고 하네요. 1992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이 책은 전 세계 2천만 부 이상 판매된 인간관계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인데요. 연인, 부부는 물론 가족, 친구, 동료 등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와 더 가까워지고 싶거나 현재 겪고 있는 갈등을 풀고 싶다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한번 펼쳐보세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왕과 왕비라고 하면 보통은 위험 있고 절제된 모습만 떠오르죠. 하지만 그들도 한때는 사랑에 설레고 때로는 질투하고 오해하며 이별에 아파했던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궁궐 담장 너머 화려한 왕관과 비단 옷 뒤에 숨겨진 조선 왕실의 진짜 사랑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영규 작가의 조선 왕실 로맨스는 조선 500년 왕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다채로운 사랑과 결혼, 이별의 순간들을 생생한 기록과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풀어냅니다. 특히 숙종과 인현왕후, 장희빈의 삼각관계는 조선 왕실 로맨스의 긴장감과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숙종은 인현왕후를 깊이 사랑했지만 장희빈의 매력과 야망에 흔들리기도 했죠. 그로 인해 궁중은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으로 얼룩졌고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한 왕조의 운명을 좌우하는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왕과 왕비의 첫 만남, 정략 결혼의 비밀, 궁궐 안팎을 뒤흔든 스캔들과 금지된 사랑, 그리고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던 왕실 가족들의 속마음까지. 이 책은 역사 속 인물들을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돕는데요. 조선 왕실 로맨스, 그 특별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 직접 만나보세요. 2022년 대한민국의 이혼 건수는 약 9만 3천여 건, 결혼 건수 약 19만 2천여 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제 이혼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결혼보다 이혼이 더 어려운 현실. 실제로 이혼을 결정한 많은 사람들은 절차나 시기, 법적 문제로 인해 수년간 갈등과 고통 속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인 저자는 결혼과 이혼 과정을 둘러싼 법적 절차, 실제 판례, 감정의 흐름 등을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짚어줍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트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조건, 가치관, 경제관, 가족 관계까지 꼼꼼하게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저자는 한 상담 사례를 소개하는데 서로의 직업과 생활 방식이 다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결혼 후 깨졌습니다. 한 사람은 야근과 출장에 익숙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가족과 보내는 저녁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 갈등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혼 전에 작은 문제라도 미리 확인하고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걸음임을 강조합니다. 또 이혼에 앞서서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의 기준, 자녀 양육권 문제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는 결혼과 이혼이라는 낯설고 복잡한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도록 돕는 실용적인 안내서이자 따뜻한 조언인데요. 삶의 어느 순간에 읽더라도
관계의 실마리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현명한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인간 얼굴입니다. 이 책은 약 5억 년 전 최초의 척추동물의 얼굴에서부터 현대 인류의 얼굴에 이르기까지 얼굴의 진화사를 폭넓게 다룹니다. 단순히 형태적 변화뿐 아니라 유전학, 발생학, 생물학, 인류학 등 다양한 최신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얼굴의 기원과 발전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지닌 의미,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경이로운 한국인인데요. 프랑스 문학평론가이자 번역가 장클로드 드크레 센조가 3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며 관찰한 한국인의 언어, 문화, 습관, 일상 속 경이의 순간들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한국인의 독특한 행동과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왜요? 라고 질문하는데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국인의 진짜 모습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섬세하게 탐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음악과 생명입니다. 영화 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와 일본의 저명한 생물학자 후쿠오카 시니치가 나눈 대담집인데요. 음악과 생명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를 넘나들며 자연의 소리와 생명의 본질,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심오한 대화를 나눕니다. 삶과 예술,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사색을 원한다면 음악과 생명을 추천합니다.